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제가 4주째 2300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전반이 지금 하단에서 주식시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시장 종목도 그렇지만 시장도 그러합니다. 내려와서 횡보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이게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 자체가 투자 심리가 이 고통이 끝나면 뭔가 이제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고통을 견뎌내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저는 주식 투자를 전투 전쟁에 많이 비유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환희와 고통 이런 것들과 빗대서 저는 투자 심리를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있는 손실은 사실 자산에 어떻게 보면 피해 내지는 손실이 되잖아요. 그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알뜰히 저축해서 모아놓은 시드이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서 불려놓은 것이 까진 것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순손실로 지금 들어와 있는 약세장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 자산이 평가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사실 내 인생이 뒤로 후퇴하는 그런 정도의 심적 고통이 따르죠.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나면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견뎠는데 그것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고통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 손실본 개인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아마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딜레이가 되면은 그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공포를 뛰어넘어서 이제 절망의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항상 그 시장 논리로 따졌을 때 이렇게 악랄하게 투자자들을 짓밟고 나서 반등이라는 게 항상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것이 거의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번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4주째 이 위치에 있는데요. 그림 일단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거는 직선 추세선은 제가 임의로 그어놓은 현재 대세 하락 추세입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세장, 하락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세 하락은 아닙니다. 대세 하락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을 놓고 본다면 1년을 대세라고 보는 분들은 대세 하락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상승이 2600까지 나오든 2800까지 나오든 간에 저는 종전을 하면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종전 상황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반등은 한 이 정도까지 2600 정도까지, 최대로 한 2600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종전이 되면은 290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든 한번 또 매도해야 하는 중간 기술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으로 가고 하면 현재는 미국이 그러니까 실업 없는 리세션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는 유동성 혹은 전반적인 글로벌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런 통화 감소 효과가 경기나 실적으로 강력하게 전이가 아직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것이 전이되기 전에 경기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제가 그걸 어렵게 보는 이유는 유동성을 계속해서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권이나 지금 현 구간은 일단 마디 자체는 충분히 내려와서 요 어디쯤이겠죠. 여기 어디쯤일 겁니다. 지금 4주째인데, 그리고 나서는 2600대 반등.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올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자칫 잘못하면 아주 위험한 큰 전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저는 끝날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전 상황까지 온다라면은 2800대 내지는 2900대까지도 단기적으로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시작이 지금 요 어디쯤인데 요걸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단기 시세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현재 전체 시장에 대한 구조와 흐름을 계속 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우실 것이고 아마 우리 동학개미 뭐 주린이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실 그게 저는 비하하는 용어라서 별로 그 전에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초보 투자자 뭐 쉽게 얘기하면은 투자 기간 한 3년 내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급락을 한 팬데믹 시장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주식이 강하게 떨어지면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V자형을 이번에도 기대하시겠지만 이럴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럴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는 페드풋, 다시 말해서 막대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비전통적인 양적 완화를 처음으로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부터 양적 긴축까지 들어갔고 전통적인 그냥 통화 정책만으로 경기를 컨트롤하다가 팬데믹 때문에 또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V자형 반등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 재무부가 소비 쿠폰, 즉 미국 소비자들, 미국은 소비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에게 생활비를 입금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일 안 해도 실업급여 같은 걸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끝났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금리 올리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2018년 이후부터 지금 15년째 이어졌던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제가 모니터링하니까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단어가 잘못 나왔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기 디플레이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 디플레이션 시대였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계속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물가가 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2% 목표 물가를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어젯밤에 9% 나왔어요. 그건 끝났죠. 그러니까 다시 그 상황은 당분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V자 반등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제가 이전부터 계속 걱정을 했던 지금의 시장 구조는 2011년 내지는 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이 박스장 결국은 이 양상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좀 더 하드코어하게 간다면은 2008년도까지는 아닐까? 하여튼 이때는 금융위기인데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위기가 제가 파산이 있어야 끝난다고. 예, 침체의 끝은 항상 파산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그런 어떤 세상을 주무르는 거부들이 그 파산하는 기업들을 자기네 주머니로 집어넣어야 세상의 경제 침체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 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이 기든 아니든 간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반등이 나와도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파이팅 하자, 괜찮을 거다,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지만 이 수급 구조로는 주식들 잘 못 올라갑니다. 지수가 설령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 같이 행복한 반등은 아마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전쟁 종전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안도랠리 같은 거 나오면 진짜 주식 잘 파셔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자, 출혈은 심한데 수혈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동전의 그 양면인데 수급이라는 건 들어올 때는 아주 좋지만 나갈 땐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만큼 무서운 시장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돈이 너무 강력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서 제가 지금 2300대에서 2600 1차 종전하면 한 2800, 900까지도 가능하다,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지만 이 수급을 보면은 과연 그 구간에서 체감적으로 좋은 시장일까? 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자, 여기 빨간색이 이게 고객 예탁금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고객 예탁금이고 검정색이 코스피 종합지수인데 이 고점이 78조 원이었어요. 2021년도 상반기에 78조 원에서 오늘 현재 55조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출발이 언제였느냐? 코로나 팬데믹 때 1900포인트가 깨지는 시점에서 이 빨간색 고객 예탁금이 2년, 3년째 넘지 못했던 30조 원이 넘어갔어요. 그럼 여기까지 78조 원이니까 이거 얼마 들어온 겁니까, 여러분? 거의 50조 원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이게 이 상승을 만들었거든요? 이 상승, 이게 외국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예탁금 50조 원이 이 상승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막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죠. 30조가 출발이에요. 지금 55조예요. 이게 다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예, 뭐, 이게 사실상 물가 상승도 있고, 뭐, 자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양상으로 보면 이 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아주 적다고 봐요. 왜냐면, 유동성의 유입은요, 시장에 돈은 흥분해야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너무 차가워져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쉽게 흥분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돈은 쉽게 예탁금이 증가하는 양상은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무위험 수익률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대출금리가 뭐 신용대출금리도 지금 뭐 8%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10% 가까이 가게 되고 주식시장의 신용대출, 그러니까 신용거래 금리도 한 10%대 이제 가죠. 그러면은 이제 레버리지 효과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약장에서. 기본적으로 수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 수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큰 그림상으로는 이 반등시 매도를 여전히 아직 한 번 더 해야 된다라고 아직 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가 다 왔어요. 이제 뭐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그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강력 홀딩 의견입니다만, 이 홀딩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홀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이나 좀 더 힘들 수 있는 걸 한번 그 마지막이 어떻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원래 제가 경험한 시장은요, 마지막에 정말 다 짓밟고 가요. 그런 게 저는 아직 안 나왔다고 보는데, 그런 좀 무서운 얘기지만, 자, 이것도 봅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국내 예탁금이 없으면은 누가 사줘야 되느냐?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살 상황이 아니에요. 왜? 달러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가 요 시점이 2021년도 1월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시장이 꺾였잖아요. 그죠? 미국은 더 올라갔지만, 여기서부터 이머징 특히 우리나라 시장 여기서부터 꺾였어요. 여기서부터 꺾여가지고, 외국인들이 그 이전부터 팔았지만 이 꺾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고, 그죠?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이제 금리 인상 시작했고, 얘들은 QT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인상 속도가 이제 빨라진 거고, 그러면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니까 당연히 달러가 강해지죠. 그만큼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린 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나마 좀 선제 조치해가지고, 그나마 좀, 비슷한 궤적으로 지금 간 거고, 지난 하는 총재가 정책을 잘 쓴 거죠. 이게 룸을 많이 만들어 놨던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근데 이 달러가 미국의 사정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달러는 6개 상대 통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유로고, 그 두 번째가 일본의 엔화인데, 요게 지금 그 유로인데요. 유로가 지금 완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유로화가 이 저점이 깨졌는데, 아시다시피 러시아 전쟁이죠. 에너지 위기 있어요. 그죠? 유럽은 지금 에너지 위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 대륙이 당연히 유럽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위기가 지금 다시 부각되고 있죠. 유럽의 재정 위기, 그 피그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적 문제가 지금 또다시 부각되고 있어요. 근데 유럽이 아시다시피 관광 산업이나 이런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부터 경기의 데이터가 지금 누적이 돼 있죠. 안 좋은 쪽으로.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 문제가 터지고 하면서 유럽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위태위태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달러가 쉽게 약해질 수 있느냐 이거죠.
유로화가 계속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몇 번이나 제가 모르는 분들께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질금리인 일본의 10년물 국채 0.25%를 맞추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일본 국채를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얘네는 완화 정책이란 말입니다. 무제한 완화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YCC라고 하는. YCC를 여전히 쓰고 있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빠르게 금리 올리는데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채권 사가지고 낮춰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미국 채 금리만큼 스프레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력하게 지금 엔화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금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게 이제 기본 1차적으로 바뀌려면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이 일단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이 달러 강세가 좀 진정이 될 테고, 그리고 이 유럽의 문제, 즉 이게 종전 상황이 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전쟁 상황이 끝나는 건 어쨌거나 올해 하반기에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저는 나중에 일본 과연 어떻게 할까 싶은데 나중에 위기가 된다면 일본도 위기의 한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도대체?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일본의 경제 정책이 바뀌었을 때 지금 이미 엔화에 대한 이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위기가 뭔가 있겠죠. 제가 파산이든 뭐든 뭔가 큰 위기가 노출되고 오픈되고 그에 대한 가격 프라이싱이 돼야지 바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엔화의 문제도 여전히 저는 계속 모니터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고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문제만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가도 지금 위에가 돈 가격이고요. 이게 구리 값이고 이게 유가입니다. 자, 유가가 여기서 이렇게 130불까지 갔다 꺾였어요. 그죠? 저는 한 80불까지 내려온다고 보는데 돈 가격도 꺾였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일단 꺾였죠. 그럼 보통 달러가 더 강세 요인이에요. 이거는 원자재 가격이 꺾이면은 지금의 달러는 기본적으로 페트로달러거든요. 그럼 이게 유가가 꺾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달러 강세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희한하게 달러 유가가 같이 강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데 지금 봐서는 유가가 꺾이고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당분간 그 상황에서 반등 나오더라도 막 외국인 위주의 뭔가 체감이 강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변곡점이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어제 9.1% 원래 8.8 전망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CPI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 CPI 8.8 전망인데 높다 전망이. 근데 혹시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와도 별 걱정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과가 그렇지 뭐 별 영향 안 받네 역시 였는데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갸우뚱했어요. 왜냐면 0.75 확률이 98%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 좀 높게 나와도 그래 7월 달에 0.75 인상하고 그 다음 이제 9월에 0.5 가고 그 다음 11월에 0.25 12월 0.25 이렇게 가면은 목표금리 3.75 상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CPI 9.1을 보고 나서 패드워치 즉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 지금 1% 인상 확률이 75%예요. 오늘 오후 되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던데 1% 올리다 이거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던데 금리를 한 달 만에 1% 제가 지난번 예전에 그 볼커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주말에 4% 올려버리고 막 그러니까 금리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면 경기를 부러뜨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 볼커를 파월이 언급한 것 자체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다. 제가 그때 예전에 그런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1%면 좌우간 피크긴 하겠죠. 유가도 꺾였고 지금 곡물 가격도 꺾였고 하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 뭐 어느 정도 꺾이긴 한 것 같은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확실하게 꺾어버리는 거죠. 1% 올리면. 근데 과연 이게 어제는 괜찮았는데 이 1%의 인상 확률을 과연 이렇게 무시할 거냐 시장이. 왜냐하면 이게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올해 연말에 금리 목표가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가 제일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상단이 3.5가 제일 많아요. 상단 3.5 지금은 레인지니까 올해. 근데 이게 지금 패드워치 어제 걸로 반영해가지고 보면은 지금 상단 3.75가 35%고요. 상단 4%가
40%가 넘어버렸어요. 이러면은 올해 대략적으로 여기 잡으면은 이게 3.75예요. 그러니까 25bp가 더 올라오는 거죠. 연말 목표 금리가. 그죠? 이거는 긴축의 강도가 여전히 아주 강하게 유지되는 건데, 근데 피크가 이제 7월 FOMC냐, 이걸 아마 확인하기 위한,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제 CPI는 안도했지만, 과연 주식시장은 CPI로 끝났느냐? 저는 끝날 거라고 예상했던 건데, 어차피 0.75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FOMC는 중요하지 않아. 저는 원래 그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다음 주에 있는 FOMC까지 불확실성을 연기시키는 거예요. 연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원래 어젯밤으로 CPI 보고 0.75, 오케이, 0.75 뭐 다 변수 없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어제 미국 시장은 충격받지 않았지만, 금리는 1%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확률이 더. 그러면은, 저만 해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은 7월 FOMC까지 시장이 과연 올라갈 수 있나? 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이 4주간의 횡보인데, 이게 한 2주 정도 더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냥 이건 저의 직감인데, 이게 주식시장이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한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뭐 이왕 뭐 못 가는 거 한 번 더 밑으로 한 번 더 가보고 오자. 뭐 투자자들 지금 다 바닥 왔다고 안심하고 있는데 겁 한 번 더 줘보자. 이미 다들 뭐 알고 있고 어쩌고 하는데 이래도 괜찮아 이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흔들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거는 뭐 별로 피할 필요도 없고, 뭐 상관이 있냐 이런 쪽이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자리. 여기서 여기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이제 바닥 나왔지 쌍바닥 이래 놓고 한 번 더 깨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깨버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같은 영역이잖아요. 여기가 몇 달 동안. 결국은 여기 같은 영역이거든요.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요런 거 살짝 한두 번 탁 깨버리면은 거기서 갑자기 멘탈이 깨져가지고 주식 갑자기 다 팔아버립니다. 이거 더 무서운 게 온다 이러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거지. 여기서 당장의 레벨 다운을 걱정할 상황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시점 자체를 오히려 7월 마지막 주 FOMC까지 끌어버렸다. 시장의 변곡 시점을. 그리고 저 변곡 시점에서 이제 금리 최대 인상 구간이 지나가면은 거기서부터 약간 환율도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나? 거기가 변곡점이 되고 기술 반등이 이제 제대로 들어간다면 그 시점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 구간으로 가면은 가을부터 유럽은 아주 추워지기 때문에 그 여름에 이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협의가 많이 진행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상황이 되면은 의외로 안도성 서머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점이 지금이 아니라 한 1, 2주는 아직 더 기다려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지금 가져야 할 것은 지구력이에요. 속도와 탄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잘 인지하셔서 포트폴리오 관리와 시점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식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정말 중요해요. 그 시간을 이해하고 보시는 분과 뭔가 오늘 당장 지금 당장에 쫓기는 분들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인내심의 한계를 가져오는 뭐 신용 뭐 레버리지 이런 거 투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좀 여전히 잘 견뎌내자. 이렇게 마무리 말씀드리겠고요. 이후 반등에 대한 좀 임박 시점에서 업종이나 종목들은 좀 더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